네, 아시아투데이 초대석. 오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아시아투데이 우리 초대석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아시아 투데이를 통해서 이렇게 또 시청자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권병윤입니다. 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교통에 대한 그 안전 체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역 체계에서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의 이 능동적 상황 어떻게 대처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희도 일단은 뭐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즉 언택트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통안전공단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 국민들과의 접촉을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다 업무를 좀 이렇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다 볼 때는 저희가 이제 자동차 검사 업무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 검사 업무를 갖다가 평소에는 실제로 이제 검사소에 와서 사무실에 들려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전면 예약제를 하다 보면은 차에서 굳이 내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바로 이제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이제는 예약제를 이제 실시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는 사고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교육, 단속 이런 저는 접촉 업무가 많았는데 이런 쪽의 업무를 저는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다. 그래서 저는 교육 같은 경우는 비대면 저는 영상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저는 심한 시기에는 일단 이런 뭐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늦추고 그다음에 저는 안정화되면서 저는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이것을 재개하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제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시스템이 다 이제는 저기 영상이나 아니면 저는 개별 교육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화두라 할까요? 보통 이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렇게 하는데 이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이런 걸 좀 대두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 국토교통부 이게 적극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도 이에 대한 그 역할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코로나 전국 이전에부터 저는 친환경 문제, 그다음에 이제는 이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수단에서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는 일반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단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그 검사를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이런 뭐 검사 방법에 있어서 이제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는 그 구역도 넓히고 기준도 강화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거에 이제는 뭐 국한하지 않고 우리는 좀 자동차 자체에 현재 이제 노후 경유차를 갖다가 수소나 전기차로 대체하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1톤 우리가 이제 택배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주거지에 이런 오염 문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에 대해서 전기차로 개조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는 그 수소버스와 관련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수소 연료차가 이제 보급되면서 이 수소 탱크에 대한 안전도 문제가 이제는 부각이 돼서 이제는 수소 탱크를 안전도를 검사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택배 차량을 예를 들으셨는데 그 경유를 사용하는 택배차가 이제 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개조하게 되면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이제는 환경부에서 보면 이제는 뭐 폐차 지원금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는 경유차를 갖다 노후 경유차를 이제는 친환경차로 교체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교통에 대한 안전, 또 생명 있는데 특히 이제 사고율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인데
이제 국민생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범정부로 이제 실현하고 있는 교통안전종합대책인데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보이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작년 2019년대 아주 저희가 이제는 유사일에 가장 큰 성과를 거뒀는데 이제 11.4% 정도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3,349명인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 숫자를 갖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작년에 이제는 저희가 만 대당 1.2명 수준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1.2명 수준이라 하면은 저희가 OECD 국가들 평균이 0.9명입니다. 0.9명인데 거기에 한 30% 정도를 이제는 초과하는 숫자지만은 과거에는 뭐 1.8배, 2배 이상의 그 높은 저희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OECD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작년에 이제는 작년 그리고 또 2년 전에도 계속해서 사고가 줄어들어 가지고 19년 말까지는 해서 이제 저희가 한 1.2명 수준까지 이렇게 사고를 줄였는데, 근데 이 사고의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자동차 내에서의 이제 사망률은 저는 선진국 수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안전벨트 매는 거라든지 교통 안전 문화라든지 이거는 많이 예. 정착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 이제 음주 단속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그렇지만 이제 이 보행자 쪽의 사고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아직 OECD 수준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그 주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행자 안전에 대한 강화하면 좀 더 수치는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같은 이제 안전 문제인데 그 우리 교통안전공단은 뭐 단순히 뭐 버스라든지 자동차 외에도 더 철도, 항공 안전에도 큰 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철도 안전 관리 체계 수시 검사 여기에다가 이제 예방적 수시 검사를 이제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그 철도 안전에 큰 변화가 이제 생기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수시 검사를 하는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왜 사고가 났는지 그 원인 규명 차원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좀 사후적인 조사에 치우친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는 요번에 이제는 도입하는 그 사전 수시 검사라 하면 지금까지 어떤 각종 사고 통계를 토대로 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그런 요인들을 미리 한번 검사를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기 이전에 교체라든지 보수라든지 등등을 갖다가 그 운영 주체한테 미리 알려주고 그것을 저는 고치게끔 하고 또 이러한 하나의 그 시스템이라든지 하나의 그런 사례들을 다른 저는 사업체에다가도 저는 알려줘가지고 미리 사전에 좀 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체제를 좀 더 구축을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면 말이죠. 우리 이제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안전협회, 그것도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 이제 이름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게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요. 잠깐 여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넘어가시죠. 예, 뭐 많은 국민들이 이제 혼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여기 와서 그런 질문을 자주 받고 했는데요. 저는 도로교통공단은 좀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다 이제 도로교통법에 의한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전 운전면허증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저 운전자로서 이제는 갖춰야 될, 지켜야 될 어떤 규범 이런 것을 그다음에 이제 사고 원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주로 담당하고 교육시키고 홍보하는 그런 기관이라면은 저희 이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다 교통안전 정책을 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각종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러면서 저희는 주로 이제는 사업용 차량에 이제 사고가 나면은 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게 이제 사업용 차량입니다. 버스나 화물차나 이런 등등 이런 차들에 대한 안전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라 하는 것이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검사 또는 자동차의 안전도 이런 문제 좀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이런 업무가 이제 저희한테 좀 부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도로교통안전공단 아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를 소유해서 이제 검사를 받으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최근 들어 말이죠. 그 이제 수입차, 국산차에 대한 리콜 조치가 굉장히 좀 그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차량의 성능이 많이 개선되고 성능이 이제 고급화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리콜 조치가 많은 건지. 네. 그 무엇보다도 좀 BMW 좀 화재 사고 이후 네. 국민들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자동차의 하자, 기술적인 결함을 국민들이 이것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제작사하고 협의하는 것에서 굉장히 좀 정부의 기술 어떤 지식의 비대칭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참 설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이 차에, 자기가 소유한 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그런데 이제 BMW 저기 화재 사고 이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저희 공단이 이제 주도적으로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기술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을 대신해서 제작사를 상대로 해서 저는 사전에 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정보를 갖다 수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그 제작사에다가 차의 결함,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저는 대부분의 저는 소유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주들이 갖고 있는 불편을 대신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는 차의 결함, 그다음에 리콜 문제가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저희가 뭐 몇십만 대에 대해서 이제는 또 뭐 리콜 조치를 뭐 한다라고 이렇게 한 것도 보면은 이것은 지금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는 문제를 갖다 사전에 저희가 보고 이거는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리콜하는 것보다는 제작사도 사전적으로 다 이것이 잠재적으로 리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것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리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것을 갖다가 저는 제작사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리콜 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은 그만큼 저희는 그 소비자들의 그 권리를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성능 안전에 대한 우선적 조치, 그다음에 또 운전자가 사고 나지 않도록 또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조치를 교통안전공단이 먼저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요즘 또 튜닝이라는 걸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또 시장의 다변화를 주면서 고용 창출도 역할을 많이 하는데 또 이 튜닝을 많이 하다 보면은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튜닝 그 어떤 것을 이렇게 주로 우리 교통안전공단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튜닝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전 위주로다 이 튜닝을 봐왔습니다. 네. 저희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러다 보니까 튜닝은 하나의 일종의 규제가 돼가지고 일반인들이 차량을 고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진국에서는 튜닝이 굉장히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리모델링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하듯이 차량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그런 것을 충분히 많은 욕구가 있었고 그런 것을 갖다 많이 허용을 해줬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도 이것이 튜닝을 규제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동차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튜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차량의 그 안전을 위해서 튜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차량의 그 용도를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튜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튜닝을 자기 개성에 맞게끔 좀 멋스럽게 이렇게 뭐랄까 화장하는 이렇게 포장하는 젊은 층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런 뭐 튜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는 가장 이제는 튜닝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뭐니 해도 아마 좀 캠핑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거는 저는 코로나 이 정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레저 문화가 좀 바뀌지 않을까. 과거와 같이 우리 이제 휴가철에 뭐 집단적으로 가서 리조트나 뭐 콘도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이제는 쉬고 이제 즐기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과연 이제는 언택트 시대에 이제는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점. 그렇지만 이제는 자동차가 이제는 요즘 많은 변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차에서 먹고 자고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는 이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이 캠핑카로의 어떤 전환 튜닝은 굉장히 이제는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는 캠핑카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갖다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튜닝 산업이 어느 정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좀 언택트라는 어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도 또 이게 좀 더 활발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캠핑카 부분은 그동안에는 어떤 수제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비활성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완화시킴으로써 굉장히 많은 그 양성화되는 효과가 되겠네요. 고용 창출도 이바지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어차피 이제는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면은 그런 튜닝만을 전담하는 그런 업체들, 기업들도 이제 생길 거고, 뭐 그렇다면 뭐 튜닝 그 내부를 갖다가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를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는 또 새로운 신모델을 갖다가 자꾸 이제는 개발하는 그런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전체에 이제 종사하는 인력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우리 사회에 이제는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제 기대를 하고 인력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봅니다. 자, 그런 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자율주행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상용화 된다 하는데, 근데 자율주행차 하면은 또 역시 또 안전, 이게 자율적으로 운행하지만 이 안전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또 그렇다면 자율주행차의 안전도는 또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또 우리나라에 그런 자율주행차의 안전도와 성능을 시험하는 그런 장소이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는 자율주행차라는 것이 이제는 언론상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많이 접했고, 또 저희가 이제는 미래의 영화나 어떤 이런 영상물에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자율주행차가 소개되는 것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최신 차들 이렇게 상용화되는 차들 보면은 상당한 이제 자율 기능을, 첨단 기능을 장착된 차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토대가 돼가지고 조만간 이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금년 1월 달에 레벨 3 정도의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도 기준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레벨 3에 있는 자율주행차가 이제 시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자율주행차가 이제 상용화되면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사람이 운전하는데도 사고가 나는데 이거 차한테 이건 내가 운전대를 맡길 수 있을까? 저도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다 그럼 안전도를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 공단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는 KCT라는 자율주행차 주행 테스트장을 갖다가 이제는 한 11만 평 정도 규모로 해서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화성에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지금 뭐 금년도에는 뭐 기상이라든지 통신 사각지대 등등 뭐 다양한 기능을 또 첨가를 해서 좀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나오면은 자율주행차가 이제는 갖춰야 될 설계 기준, 안전 기준은 이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일단은 그런 실험 도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테스트가 돼서 안전치에 틀면은 실제로 뭐 필요하다면 뭐 실도로에서도 한번 좀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안전을 일단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시판을 허용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당분간 그 자율주행차 하면은 이제 IT 강국들이 이제 선도하는 그런 입장일 텐데,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 보면 선진국과 조금 이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IT 강국의 대한민국이 자율주행차를 이끌어가는 어떤 수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그 방식은 나라마다 또는 기업마다 좀 다양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자율차 기술 개발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구글이라든지 지금 GM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의 예를 보면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제는 센서라든지 아니면 라이더,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차에 모든 첨단 장치를 조합을 해가지고 차 스스로가 알아서 다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의 이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죠. 이런 것은 어떠한 인프라의 지원 없이도 자율적으로 차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차에 너무 많은 고가 장비가 들어가니까 차가 비싸진 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저희 같은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고민하는 것이 저희는 지금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수준이 지금 앞서 있고 지금 5G를 갖다 지금 구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이 통신 기술을 갖다가 자율주행차하고 어떻게 결합을 시킬까 이렇게 함으로써 좀 최적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또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좀 많은 연구를 지금 저희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화성에다가 서로 이렇게 이제는 그 주변에 이제는 그 시설하고 자율차와 또 자율차 간의 어떤 통신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내년까지 지금은 연구 중에 있고요. 그런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또 2단계로다는 좀 더 큰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뭐 우리가 쉽게 보면은 이 신호등이 이제 변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자율주행차가 인지하고 출발하거나 멈추고 할 텐데 센서가 좋은 차들은 스스로 그것을 변하고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된 데는 그 변하는 내용을 신호등이 변화를 통신으로 다 차한테 전달하고 차는 그것을 인지하고선 가면은 물론 차 자체에서도 그것을 센서가 있지만은 더욱더 쉽게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는 그거는 뭐 하나의 비관한 예인데 이렇게 통신을 통하면은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저희가 이제는 자율주행 기능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아까 같이 이제 신호등뿐만 아니라 도로상에서도 그런 것을 갖다가 많이 이런 인프라를 설치해서 여기서 어떤 뭐 장애물이라든지 뭐 날씨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인지해 가지고 차한테 줘 가지고 차가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다가 저희는 저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뉴딜이죠? 우리 정책. 뭐 그렇습니다. 예, 뭐 큰 틀에서 보면은 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리 권병은 이사장님은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종합교통정책관, 교통물리실장 등 교통 분야 그 전문직 고위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단 이사장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정부 정책과 교통 현장을 어떻게 잘 섭렵해서 이거 잘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편한 안전 정책을 전달할까 이게 이제 궁금한데 지금 그동안의 경험은 어떻게 펼치시겠습니까? 그 교통 안전이라는 것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예를 들면은 뭐 제도를 만들고 단속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사고를 줄여왔고 그리고 선진국에서 갖고 있는 각종 제도를 거의 다 지금 저희 뭐 국내에서는 다 지금 도입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전 그 이면에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이제는 인식이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운전 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로서의 그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는 교통 문화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가 이런 교통 문화가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레벨 업이 돼야만이 올라서야만이
선진국 같은 이런 교통 안전에 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수치상으로 볼 때는 저는 선진국에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저희가 목표한 뭐 2,600명대의 그 목표를 달성할 경우는 OECD 평균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갑니다. 그 정도로 저는 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더 필요한 것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확보하고 뭐 최근에 저는 비근한 예로 그 스쿨존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논쟁이 좀 있는 것을 언론에서 좀 봤는데 이 스쿨존이라고 저희가 설정한 것은 굉장히 그 어린 학생들이 교통 안전에 노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다 준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횡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운전자는 안전하게 그 학생들을 보호를 해줘라. 이런 뜻에서 스쿨존이라는 걸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30km 정도로 제한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항상 누구나 다 운전자라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무단으로 횡단하든 아니면 규정대로 가든 간에 그런 거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그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운전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저는 교통 안전, 교통 문화의 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진정한 선진국가로 가려면 선진 교통 문화가 장착이 돼야 결국 대한민국은 선진국가다. 이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권병훈 이사장님이 취임 이후에 이제 공단에 이제 여기도 노조가 있고 또 사측이 있을 텐데 노사의 문화가 많이 이제 긍정적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민과의 소통 관계, 특히 이제 공단의 본부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소통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노사 간의 관계는 저는 경영진도 직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지금 워라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화로 다 정착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좀 더 확보하고 정말 아주 좀 편안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그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거는 노조나 사측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노조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사측에서도 필요하다면 먼저 나서서 그런 문제, 불편한 것을 최대한 해결해 주자. 이런 입장으로다 노사 관계를 본인이 크게 저는 충돌이 일어날 일도 없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조가 생각하는 것들을 저희 그 경영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원만하게 노사가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바라보는 그 방향도 같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역 상생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격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다 저희가 혁신도시로 다 저희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된 기관입니다. 저희가 혁신도시를 만든 이유는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는 김천시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김천 지역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공단이 갖고 있는 업무의 어떤 역할이나 특성을 이용해서 김천 지역을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측면에서 저는 김천시하고 많이 협의를 해왔고 그래서 김천시가 갖고 있는 10년 먹거리가 여러 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공단하고 관련된 것이 거의 반 이상이 될 정도로다. 저희하고 김천시하고는 굉장히 공단과 지역과의 상생 협력 관계가 너무 잘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첨단 연구 센터를 자동차 검사 하는 첨단 자동차 연구 센터가 김천에 이제는 지금 8월 말 9월 초점 입주 좀 오픈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아까 튜닝과 관련해서 튜닝 클러스터 단지를 김천시하고 협의해서 김천에서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무상으로 다 한 10,000평 정도를 저는 산업단지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튜닝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면은 그 주변 산업단지에 튜닝 관련 업체들이 다 입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지역 상생 발전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재생 그 뉴딜 사업에 김천시가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도 저희 공단이 관여를 해가지고 거기서는 가장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5030이라는 속도 그 도심 속도 줄이는 정책 이것을 갖다 이제 김천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상가 주변에 교통의 어떤 그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일을 업무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김천의 발전하게 저희가 이제 크게 이바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유, 네. 자, 아시아투데이 초대석 오늘은 권병훈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업무 가운데 이렇게 우리 아시아투데이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권병훈 이사장이었습니다.